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필사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 당시 구조 임무에 참여했던 해군 해난구조대 김진홍 예비역대위 그리고 김중배 기자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현재 구조 상황 계속 필사의 구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내 진입을 재시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와 있는데 현재까지 구조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사고 발생 배가 이제 침몰한 이후로부터 한 80시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총 탑승자 가운데 476명 가운데 이제 구조가 174명, 그리고 사망자 29명, 실종자 273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에 따르면 이제 오후 3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이제 다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경 쪽이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그 정조 시간은 이제 5시 깨로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해경의 예정 시간은 5시 깨였는데 앞서 오전에도 그렇지만 정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물살의 상황이나 현지 그 상황, 기상 여건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경우에는 조금씩 앞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사실 정조 시간에 이미 진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대리님, 구조 작업은 정말 필사에 정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인원들이 지금 총 투입돼서 계속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존자를 구조했다 이런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다. 구조 작업 자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현장의 잠수 상황을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잠수사들이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늦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조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잠수라는 좀 전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역 시절에 이제 많은 군 작전에도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 저의 이제 그 애로사항이었던 점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번 사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난 경우인데요. 작전을 할 경우에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매뉴얼 자체가 의미가 없이 잠수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잠수할 때 제일 큰 영향은 그 조류와 이제 시야입니다. 그리고 물살이 센 가운데 이제 시야가 없을 경우에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가 지금 화면에도 시야가 어렵죠. 정말 보이지 않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저도 타는 거죠? 예. 저도 거의 이제 랜턴은 켜고 들어가지만 지금 보면 한 치 앞에 뭐 한 20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이제 작업은 그 잠수사들의 이제 감각에 의해서 그 물체를 탐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많은 잠수사들이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도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 명씩, 2명씩 2인 1조로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은 없고 실종자들 가족들의 어떤 마음은 더 애가 타고 이래서 여러 명이 작업할 수 있는 제거 바지를 빌렸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다이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이버를 보조하기 위한 해면에서 보조하기 위한 그 장비나 인원들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바지를 지금 오는 그 바지 같은 경우는 이 해면에 이제 그 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위에서 여러 잠수사들이 이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더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구조 현장에 군 해군함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 척의 해군 구조함도 투입이 됐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 상황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맹골수터역이 워낙 조류가 빨라서 초속 2m/s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바도 있지만 잠수사가 들어가서
사실 자신의 몸을 가누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의도했던 바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수사들이 그 선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생명 라인,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사실 그 실제 그 선체의 수색 작업은 어제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그랬죠.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 3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층 그러니까 2층 밑바닥 화물칸을 통해서 이제 라인이 설치가 일부 되면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그 연결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선체 내로 본격적으로 잠수사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됐고 이로부터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관은 그 2층에 어제 사실 3번의 그 진입했다가 실패했다, 진입했다, 실패했다 하는 발표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러 가지로 그 작업 자체, 진입하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작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배가 거꾸로 뒤집혀 있잖아요. 근데 네. 화물칸에 2층에는 그 다량의 자동차와 180대에 달하는 자동차와 컨테이너 박스들이 아마 다 네. 거기 갇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배가 뒤집혔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떨어져 이렇게 있겠죠.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 층계를 거꾸로 찾아야 되는데 네. 어제 발표 때도 그 잠수사들이 그 진입 로를 확보를 못해서 진입했다가 실패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진입 자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조류 상황 그리고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는 20cm 앞도 분간이 안 되는 좀 전에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현장 상황에서 그 오전 5시 50분께 찍은 영상인데요. 네. 그 실종자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서 잠수사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 현장 상황에서 잠수사들이 육안으로는 뭐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작업 속도가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DSRV라는 게 있어요. 그 심해 잠수 구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준비는 돼 있는데 물살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투입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DSRV는 Deep Submersible Rescue Vehicle이라고 해서요. 네. 그 쉽게 말하면 심해 잠수 구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지금 이제 그 청해진 우리는 그 구조함 중에 그 청해진함 같은 경우는 심해 전문 잠수 구조함인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제 심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잠수함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물속에서는 이제 압력이 형성돼 있는데요. 그 1기압이든 10m, 20m 수심에 따라서도 이 대기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수함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제 해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해지에 맞게끔 안착을 시켜서 잠수함에 있는 압력과 이 잠수정에 있는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해지를 열고 그 승조원들을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현재 지금 구조 상황에서는 그 장비를 운용하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 잠수사들이랑 그 선체 진입 작업을 할 때 네. 같이 동시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 이게 그 장비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장비는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에 맞춰서 그 만들어진 그 구조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팅 도크라는 것도 뭐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기능을 하고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플로팅 도크는 흔히들 생각하는 그 바지선 형태, 그냥 넓게 퍼진 형태에서 디귿자 형태로 여기를 세워놓은 그런 형태인데요. 일명 그러니까 떠 있는 조선소라도 불립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의 이 플로팅 도크의 용도는 사실 배 부품을 가져와서 거기 바다 위에 그걸 띄워놓고 그 배를 거기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완성이 되면 플로팅 도크가 실제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팅 도크를 가라앉히면 배는 그 플로팅 도크 위에 해상 위에서 만들어졌지만 육지에서 이동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플로팅 도크를 가라앉히면서 이제 배를 띄워서 그대로 이제 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비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구조 작업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플로팅 도크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라앉혀서 지금 최대 한 37m 정도 해저상에 지금 그 세월호가 거꾸로 이제 박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세월호를 조금이라도 들어 올린 다음에
플로팅 도크를 그 밑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건가요? 아니 저거는 크레인으로 지금 저거는 작업을 하는 크레인의 거죠? 작업 네. 형태고 지금 보시는 게 플로팅 도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귿자의 플로팅 도크를 가라앉혀서 그 세월호를 어느 정도 해저 밑에서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네. 그 밑으로 디귿자 형태의 플로팅 도크를 넣어서 해저 밑에서 플로팅 도크를 부상을 시키면 그때 그 부상력을 이용해서 지금 그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대리님, 근데 플로팅 도크라는 게 지금 배를 건조할 때 쓰는 뭐 바다 위의 조선소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그림 영상을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제대로 그 서 있을 때 거기 위에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뒤집혀져서 선수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밑으로 침몰한 상태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플로팅 도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요. 우선 그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제 것들을 아마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도했던 부분들은 이제 직접 인양법을 많이 썼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6,800톤이나 나가는 이제 배를 인양하는 데는 그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네. 지금 방법은 사실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할 때 쓰는 방법이 있지만 네. 이 방법도 만약에 뭐 활용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라앉은 배를 정위치를 시키는 작업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네. 도크 위에도 또 내릴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위치를 하게 되려면 이게 뭐 자연스럽게 정위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네. 물리적인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준비되어 있는 크레인이나 네. 뭐 이런 장비를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인양력이라는 거는 이 배를 물 속에서 올릴 때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올려야 하느냐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크레인이 이제 세 대가 이제 와 있는데 네. 이 배가 물 안에 가라앉게 되면은 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톤수와 거기에 기름 그리고 물이 채워지면은 그 톤수가 더 높아지고요. 예. 또 하나는 해저면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뻘인 상태이기 때문에 뻘에 얹히게 되면은 그 흡입력 때문에 흡착력 때문에 올리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때문에 이제 지금 잠사들이 현장에서 리프팅 백이라든가 네. 공기 호스 주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용해서 부력을 좀 형성해 놓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어제 뭐 지금 말씀도 하셨고 어제도 계속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리프트백,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도 달았고 공기 주입 작업도 했고 그런데 침몰한 세월호는 점점 가라앉고 다시 어제만 해도 뭐 조류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뭐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었는데 점점 기울은 상태에서 밑바닥에 거의 근접하게 닿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물속에 배가 거꾸로 박혀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압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점점 더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압력은 높아진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추측을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말씀들 하신 대로 뭐 공기백들을 달아서 배의 부력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한계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지금 나오고 확인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근처로 지금 기름띠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세월호 안에 지금 선적돼 있던 기름이 이제 새어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기름이 새어나가고 이제 갑자기 다시 물이 차면서 더 배를 이제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추정하기로는 벙커 CU 한 120kl 네. 그리고 경유가 한 50리터 정도 세월호 안에 이제 현재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이 지금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이제 기름띠를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작업에도 지금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름이 유출이 되다 보면 뭐 방제 작업은 하지만 잠수사들이 지금 직접 선체 진입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구조 작업에도 수색 상황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물살도 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또 악재가 겹쳤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군요. 대리님, 세월호가 지금 바닥에 닿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에어포켓이라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많이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생존자들이 있다면 그 에어포켓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 에어포켓이 또 배를 띄우는 역할, 일종의 부력 역할을 하는 또 기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포켓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도 했고요. 근데 지금 가라앉았다, 바닥에 닿았다. 이렇게 되면 에어포켓이 소멸된다, 현재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쉽게 에어포켓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컵을 반대로 물속에 넣었을 때 아마 그 위쪽에 공간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컵을 약간 기울게 되면은 그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 선체가 정위치에서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흔들리게 되면은 배는 가라앉았을 때 그 에어포켓이 형성은 될 수 있고요. 네. 배 선저에서 어떤 착저 상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네. 그게 이제 조금씩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컵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기포가 나오는 뭐 그 예. 현상, 그거를 에어포켓의 어떤 원리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래도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문을도 잘 깨지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실종자들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역시 수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진입을 해야지 네. 그 생존자를 구조를 하고 또 시신들을 수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상황. 물론 어제 간밤에 이제 들어온 소식은 그 창문을 통해서 시신 세구를 봤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 그 제일 진입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입구에 현재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시야가 없기 때문에 잠수사들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한 손에 잡고 네, 한 손으로 더듬으면서 수색을 하는 예. 건가요? 조류가 세기 때문에 거의 다이버 혼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생명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다이버와 함께 그 바디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물속에서 의지할 사람은 이제 저희 짝잠수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탐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가서 전방위 탐색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고. 그러면 그 짝 잠수자 2인 1조로 들어갔을 때 네. 두 사람이 수색하는 데 있어서의 거리는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통상 작업을 합니까? 잠수사끼리 보통 2m에서 3m 정도 줄을 묶고 가고요. 잠수를 하다가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본인이 마시는 공기를 같이 호흡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인 1조로 들어가서 그 수색을 하는데도 2, 3m의 거리면 상당히 그 수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네요. 우선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이제 안쪽에 이제 격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격실 안쪽으로 또 길을 내는 작업이 더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심이 지금 현재 3해는 37m인데요. 저희들이 기본 매뉴얼 상으로는 이제 공기 잠수를 할 경우에 40m에서 5분, 30m에서 20여 분 정도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잠수사들이 한번 잠수를 하고 해면으로 올라오면 12시간 정도를 이제 쉬어줘야 체내에 있는 질소가 다 빠진 상태에서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대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잠수사들에게도 정말 목숨을 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어떤 매뉴얼을 다 지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제2의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래야 될 텐데요. 김중배 기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관련해서 잠시 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네. 그 잠수사 한 명이 귀환하는 도중에 이제 눈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부상을 입은 겁니까? 그 정확한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들어오면서 이제 본 뉴스라서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김 기자, 그 실종자 가족들,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 세월호의 선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발부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된 겁니까? 네, 어제 오전 3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그 선장인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도주 선박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처할 수 있는 점입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인데요. 선장에 대해서 네. 그 유기치사, 과실 선박 매몰, 그리고 순환구호법 위반, 그 선원법 위반 등입니다. 또 이제 그 여성 항해사로 이제 알려진 3등 항해사로 알려진 그 네. 26세 박모 씨와 그 조타수 직접 키를 쥐었던 조타수에 대해서도 과실 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사, 순환구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사는 그 외에 이제 7명의 이제 저 선박실 선원에 대해서도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검찰의 어떤 수사의 그 초점은 이 선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뭐 들려 나오는 얘기들은 가장 먼저 탈출을 했다. 그리고 대기 방송을 하고 있는 대기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나왔다. 이 부분.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들 보면 뭐 나와서는 지폐를 말리고 저희 뉴스와이에서 단독으로 그 영상 촬영을 했지만 네. 거기서는 뭐 승객인 것처럼 와갖고 구조돼서 이렇게 또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요. 수사의 방향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그 적용된 그 도주 선박 선장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 선박의 선장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선박을 버리고 도주한 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은 이준석 선장은 본인은 이제 합수사 이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물살이 빠르고 구조선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탈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승객들한테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예. 선원법에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 어떤 선장과 이제 승무원들의 어떤 의무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하고 또 실제로 본인이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선원의 증언들도 종합해서 보면 네. 그 탈출하라는 방송은 누구도 듣지 못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 혼자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들 그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면 그런 탈출 명령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 수사 당국 쪽에서도 도주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 대리님, 그 잠수 현장에는 그 잠수 요원들, 잠수사들이 정말 대부분이 지금 가 있는데 그 해군과 해경의 잠수사들이 있고요. 또 민간 잠수사들도 대거 투입이 돼 있습니다. 어떤 지금 현장에서는 민간 잠수사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 작업이 좀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과 군경의 어떤 잠수 기법이나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잠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수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레저 잠수 네. 그리고 이제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산업 잠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하고 있는 구조 잠수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군은 뭐 산업 잠수와 공기 이런 부분들 다 구조 잠수까지 하고 있는데 민간 잠수에서 민간이나 해경 군들이 다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구조 잠수이기 때문에 구조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과연 민간 업체에서 어느 정도 업체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구조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또 파악이 차이가 다 있겠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도 산소 줄을 통해서 또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2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는데 군경 방식과 민간 잠수 방식 이것도 이 산소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겁니까? 그 산소 이제 공기를 마셔야 이제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는 공기 잠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혼합기체 잠수, 심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포화 잠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8년도에 150m에서 이제 반잠 수정을 인양했던 사례가 이제 포화 잠수를 한 예고요. 이제 공기 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표면에서부터 그 공기를 받는 표면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많은 잠사들이 공기를 메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김중배 기자. 그 지금 크레인들이 속속 도착이 돼 있고 하구 현장에서 이제 인양을 위한 작업들, 사전 작업 그리고 준비 여러 가지 논의들도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전에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그 함수와 한미를 들어올리는 그 인양 작업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저희도 봤는데 뭐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이번 인양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좀 당시와 비교해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현장에는 크레인 5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 없이는 인양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종자 수색에 대한 어떤 작업이 일단 낙이 지어져야 이제 인양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당시에 인양 작업 거의 한 달이 그렇죠. 이제 걸렸는데요. 이번 작업 사실 천안함보다도 훨씬 큰 대형 여객선이라는 점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인 5대가 아까 저기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또 바닥 상황도 중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밧줄로 이제 그 선박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체인을 감아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밧줄로 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그 밧줄을 이제 체인으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는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쇠밧줄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쇠밧줄로까지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들어 올릴 경우에는 이 압력을 배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두동강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다시 본래 모습으로 본래 이제 형태로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요. 그 돌려놓는 방식은 이제 쇠밧줄을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배가 완전히 바로 세워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크레인들이 본격적인 동력을 이제 걸어서 이제 인양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 대리님, 천안함을 인양할 때 보면 크레인을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크레인 한 대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세월호 자체가 워낙 중량이 많이 나가고 천안함과 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크레인이 4대, 5대 뭐 이렇게 동원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일단 크레인 한 대 가지고 인양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은 누구나 지금 쓴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크레인을 가지고 크레인의 원래 목적이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분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는 일종의 네. 뭐 그런 게 원래 목적인데 이런 크레인을 여러 대를 가지고 배를 인양하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펼친 적이 있습니까? 그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레인 같은 경우 그 최대 인양력이 있습니다. 네. 이 배를 밑에서 끌어올릴 때 필요한 힘. 이 대기에서 물체를 끌어올릴 때하고요. 그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릴 때 힘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힘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 이 가라앉은 배를 처음 올릴 때 이때 최대 인양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지금 한 대 제일 그 허용 용량이 큰 크레인 같은 경우도 한 대 가지고는 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대가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상당한 어떤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 해난구조대 김진홍 예비역 대위 그리고 경치부의 김중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